저는 오늘 서울 성동구의 한 어린이집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집 설립 이후에 12년째 단 한 번도 안전사고가 없었던 안전버스입니다. 푸른 동심과 꿈만을 안고 달려야 할 어린이 통학버스. 하지만 최근 이 통학버스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들을 싣고 달리는 차량, 그리고 아이들이 차량을 타고 내리는 공간. 안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왜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고 또 해결책과 예방책은 무엇인지 오늘 새법률 산책에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지난 4월 광주에서 통학버스를 타고 가던 7세 장애 아동이 심장과 호흡이 정지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불볕더위 속에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한 채 8시간이나 갇혀있던 어린이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남도 여수 어린이집에서 2살 된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깔려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통학 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 어린이 3명이 목숨을 잃거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차량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폭염 속에 방치되고 통학버스에 치이기까지. 대체 왜 이런 사고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통학버스 벨트를 차는 것조차도 간과하고 있는 통학버스 대단히 많다는 게 동승하는 탑승 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이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걸까? 안전교육 미수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주의의 의무를 좀 더 준수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는 안전구역을 학생안전구역으로 통합해서 운영 측면에서 주체, 운영, 관리를 일원화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할 어린이 교통안전.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위해 필요한 입법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지난 4월 광주. 중증장애를 앓던 7살 박한음 군이 통학버스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68일간 병원에 있다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같은 광주에서 4살 최모 군이 폭염 속에서 8시간 동안 통학버스 안에 방치돼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사고가 발생. 밀폐된 버스 안의 온도는 60도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최근의 체온 역시 40도를 웃돌았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여수에서 2살 박모 군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까지. 차량을 운전한 어린이집 원장이 포진하다 뒤쪽에 서 있던 박 군을 발견하지 못한 건데요. 가슴과 머리를 심하게 다친 박 군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통학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통학 차량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약 30%나 증가했고 어린이가 부상당하고 사망한 사고 역시 증가 추세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 차량이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중에 가장 많은 사고는 운전자의 안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57%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승차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하차 후에 사각지대나 내륜차 그리고 외륜차에 의한 아이들이 충돌하는 그런 사고들, 그리고 얼마 전에 일어난 사고처럼 아이가 하차하지 않은 걸 확인하지 못하고 차량 내 질식하는 사고, 그리고 하차 시에 아이들 옷자락이나 끈 같은 게 끼이는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마주보기, 승차 같은 걸 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발생되는 사고입니다. 최근 잇따라 벌어진 새 사고의 공통점은 관리 소홀과 부주의, 안전의식 결여에서 비롯된 점이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던 박한음 군의 사고 블랙박스 확인 결과 통학 보조교사는 아이가 울고 있는데도 휴대전화에 눈길이가 있는 상황이었고, 폭염 속에서 차량에 방치됐던 최 군 역시 운전자나 동승교사가 차량 내부를 살피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출석 상황을 점검하지 않아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통학 차량에 치인 어린이 사고도 운전자나 교사가 차량 근처를 잘 확인만 했어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거나 안전교육이 유명무실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교육당국은 통학 차량 안전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전 매뉴얼에는 안전벨트 착용 확인, 운행 종료 후 뒷좌석까지 확인 등 통학 차량 운전기사와 인솔 교사들이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통학버스 관리 지침 등이 명시돼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만 해도 어린이 통학 차량 법규 위반 사례가 1만 건이 넘어섰습니다. 그중 안전띠 미착용이 무려 81.1%, 이외에는 운전자 의무 불이행, 동승 보호자 미탑승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매뉴얼, 그리고 유명무실한 관련자들의 안전교육. 결국 기본적인 수칙들조차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 번지게 된 건데요. 현행 통학버스 관리 규정들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도에 어떤 미비점들이 있었기에 이 같은 큰 사고들이 연달아 3번이나 일어났던 걸까요? 먼저 현행법에서는 통학버스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보완점들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2013년 청주에서 당시 3세였던 김세림 양이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뤄졌고 일명 세림이법은 지난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와 탑승한 모든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 확인이 의무화됐고 보호자의 탑승 의무, 안전교육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신고된 통학버스들이 설치해야 하는 안전설비도 강화돼 후방 확인 장치, 표시 등 광각 후사경 설치 등이 의무화됐습니다. 세림이법 시행으로 의무화된 안전교육. 통학버스를 운전하거나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이후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운영자와 운전자가 2년에 한 번씩 3시간에 걸쳐서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승하는 탑승 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이 운전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리고 운영자들에게 가르치는 3시간의 안전교육 내용에는 어린 통학버스 사고 실태라든가 사고 상황에 따른 대응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이 3시간이라는 물리적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발달적 특성이 안전사고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더욱 심각한 것은 등록 차량에만 안전교육 의무가 부여돼 미등록 차량의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통학버스를 신고해야 그때로부터 의무가 발생한다는 데 있습니다. 즉 현재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통학버스 중에 3분의 2, 그러니까 3대 중에 2대는 미신고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학버스가 사고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구, 시설 장비를 갖추는 것도 소홀하게 되고 또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교육을 참여할 의무가 없게 되다 보니까 그런 의식 자체가 상당히 좀 안이하고 좀 태만해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편 현행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안전하게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을까? 2004년 개원한 이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2대의 차량은 출고될 때부터 통학버스 전용 차량으로 출고돼 발판 높이, 좌석 높이 등이 조절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안전장치들도 갖춰진 모습이었는데요. 후사경은 어린이가 타고 내리고 각 사각지역을 보여줌으로써 운전자와 보호자 또 어린이를 함께 다 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안전할 수 있도록 달아있는 거고 정지판은 어린이들이 타고 내릴 때 지나가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자가용들이 서행을 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경광등은 어린이들이 타고 내릴 때는 반드시 켜야 할 상황이고요. 문을 열었을 때는
빨간 등이 들어오고 문을 닫고 운행할 적에는 노란불이 켜지고. 매일 어린이들을 싣고 힘차게 출발하는 통학버스. 교사는 아이들이 차량에 올라설 때부터 좌석에 앉고 안전띠를 매는 순간까지 꼼꼼히 체크합니다. 아이들은 연령에 맞는 좌석, 안전띠를 매고 안전하게 등교하는데요. 차가 어린이집에 도착한 후에도 마찬가지. 교사들이 한 명씩 손을 잡고 하차시킨 후 차량 탑승 교사 이외의 다른 인솔 교사들도 함께 원으로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또 아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는 절차 역시 필수. 인솔 교사들뿐만 아니라 운전자 역시 아이들의 승하차 과정에서 차량 점검에 철저한데, 이렇게 안전 통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법적 안전교육 이외에도 어린이집 자체에서 교사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손에서 부모님 손까지가 선생님의 임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사님과 선생님들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원 자체 내에서는 정기적으로 또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추가로 수시로 교육을 해서, 저희가 이제 평소에 알고 있어도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이다 보면 이렇게 긴장감이 늦춰지거나 또 이렇게 안일한 상황이 잠깐씩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교육을 받고 나면 그 긴장감이 더해져서 좀 더 깊이 있게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 교육이수 실천을 철저히 한 기관에서는 통학버스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사고에서도 확인했듯이 의무화되어 있는 차량 등록이나 안전교육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그 원인이 낮은 처벌 수준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안전교육 미이수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등록 차량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처벌 수준이 미미한 데다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발각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린이 체육시설 같은 사설 학원의 경우에는 차량 등록률이 20%대로 매우 저조합니다. 또 인솔교사나 운전기사 등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차량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비롯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발의되어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 8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 내외부 CCTV 장착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자 처벌 강화 등이 골자입니다. 한음이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찜통버스에 이제 아이를 방치했던 사건도 그렇고 조금만 주의를 더 기울였으면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이거든요. 지금 그 어린이 통학버스 내에 그 내부를 항상 이렇게 볼 수 있게 모니터할 수 있는 CCTV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라도 그 어린이 통학 버스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안전 의무를 좀 더 지킬 것입니다. 그걸 강제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과태료를 한 20만 원 정도 부과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주의 의무를 좀 더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어린이 통학버스에 CCTV를 장착해 운전자가 자동차의 내부, 후방, 측면 등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인솔교사의 안전교육도 의무화하고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통학버스 주변 차량들의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해 일시정지의 안전 확보 후 서행해야 했던 종전 규정에서 어린이가 승하차를 마치고 통학버스를 다시 운행할 때까지 일시정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한편 권칠승 의원은 제2호 법안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통학 차량 내 비상경보음 장치를 의무화해 어린이 통학 안전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이제 정차를 하고 운전자가 그 차를 떠나는 경우, 그러니까 시동을 끄고 이제 장시간 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 그 경우에 이제 잠자는 아이들을 체크하는 버튼이라고 해서 차량 제일 뒤편에 그 버튼을 설치하게 되는 거죠. 그 버튼을 누르지 않고 차량 시동을 끄고 문을 닫게 되면은 그 경보음이 발생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설치를 해놓으면 내리기 전에 끝까지 가봐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버스 안에 남아있는 학생들, 그래서 슬리핑 차일드 체크 버튼이죠.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통학버스 관리뿐만이 아니라 보호구역의 관리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린이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또 주요 통학로가 되고 있는 보호구역이 안전하게 유지돼야 향후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법안들도 속속 발의되고 있는데요. 발의된 법안들 살펴보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까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속도 제한이 있는 대표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구역인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의 지정 범위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300m 이내인데 이 300m라는 기준이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물 기준으로 한 300m 반경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에서 벗어난 지역이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 그 교통사고는 생활 도로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활하는 그 커뮤니티에 존을 설정을 해서 이런 존 자체에 좀 규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권칠승 의원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부터 어린이의 집까지 주요 이동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재 어린이 안전 관련 구역들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아동보호구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등이 있는데 개별 부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을 통합 운영해 어린이 통학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의견에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학생안전법 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보호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어린이 교통 관련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에 저희가 2위입니다.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등하교 시간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학생안전법은 부처별, 기관별 입장이 아닌 학생, 학부모 관점에서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는 안전구역을 학생안전구역으로 통합해서 운영 측면에서 주체, 운영, 관리를 일원화하고 학생보호 인력을 효율화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지대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육부 장관은 3년마다 학생 안전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은 절대 학생 안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생 안전보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안전지역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편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생활 속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적극 도입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사고 예방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뉴질랜드가 그 사각지대 사고 예방을 참 그 캠페인을 잘해요. 차 뒷면에 그리고 전면에 매트로다가 1m 단위로다가 표시를 하고 거기에 사람 또는 인형이 서 있게 해요. 그러면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뒤나 앞을 봤을 때 아이가 안 보이는 걸 체험하게 하는 학습을 해요. 특히
특히 이제 차가 높은 차, 큰 차인 경우에는 더 이제 시야각이 좁아지니까 잘 안 보일 거 아닙니까? 또 차에 근접해 있을수록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운전석에 어른만 앉히는 체험을 시키지 않고 운전석에 방석을 깔아가지고 어린이가 직접 운전석에 앉아서 다른 동료 어린이나 그 인형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차 뒤에 인형이나 어린이가 있는데 운전석에 있는 어른이나 어린이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이 대단히 체험적이고 좋아요. 우리 아이들을 싣고 달리는 어린이 통학버스. 더 이상 어른들의 부주의로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유아들, 영아들, 그러면 초등학생들 이렇게 자기 방어력이 좀 부족한 세대들이 정치적으로도 자기네들의 그 보호막을 위한 의사 표현을 하는 게 사실상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중 삼중의 보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의무이고, 가장 주의를 해야 되는 건 역시 이제 차량 운행자들, 또 동승자들입니다. 이분들이 거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날이 훨씬 많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깜빡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일 사고가 언제든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좀 주의를 계속 매일매일 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린이집이다, 학교다, 우리 아이들을 보내놓고 상당히 불안해하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국회 김도읍 의원 1호 법안으로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여야 가릴 것 없이 여야 사당에서 우리 50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자로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학생 안전에 대한 욕구가 크고, 이 법이 원안대로 신속하게 처리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또 희망을 갖고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는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여름철에는 아이들이 차 안에서 사망하는 일이 잦은데요. 미국에서는 매년 30-40명의 아이들이 찜통차 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이미 20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미국은 아이를 홀로 차량에 방치할 경우에 처벌 규정이 엄격하기도 하지만,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차를 잠그기 전에 다시 한번 차량 안을 점검하자는 Look Before You Lock, 그리고 차를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Look Before You Leave라는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어쩌면 법률의 정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어른들이 놓칠지도 모르는 한순간의 주의인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피워보지도 못한 소중한 목숨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의 정비와 함께 아이들을 대하는 모두가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폭력을 지켜보게 되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가정폭력. 하루에만 평균 100여 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사로 치부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가정에서의 끔찍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해 소개해드립니다.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남편이 결국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1살 난 아들이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70대 할머니가 남편인 할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 가정폭력이 단순한 폭행을 넘어 존속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가정폭력 사건 입건수는 4만 22건, 전년도에 비해 132%나 증가했고, 가정폭력 상담 건수 또한 지난 한 해만 16만여 건에 달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돼 긴급전화센터 및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등 각종 지원 체계가 마련됐지만, 부부간 폭력, 부모 자식 간 폭력, 이주민 아내 대상 폭력 등 점차 다양해지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나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자립, 자활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 규정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에게 입소 기간 동안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노인, 임산부 등은 그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지난달 22일 국민들의 여름밤을 뜨겁게 달구었던 2016 리우 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땀 흘려온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는데요. 하지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큰 대회 때에만 반짝 관심으로 끝내는 게 아니냐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이 체육인 복지 법안을 발의해서 소개해드립니다.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남자 역도 90kg급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달성하며 금메달을 거머쥔 김병찬 선수.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김병찬 선수는 직장도 구하지 못한 채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지난해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선수의 죽음 이후 체육인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체육인들의 평균 은퇴 나이는 23.8세.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은퇴 시기가 이른 만큼 제2의 삶을 제대로 준비해야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진로 지원 및 대책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특히 은퇴 체육인 중 무려 40%에 달하는 인원이 무직 상태이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반 정도가 비정규직인데요.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육인 복지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체육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중장기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가 체육인의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제공, 일자리 알선 등의 사회참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 국위선양, 지역체육진흥에 공이 있는 체육인이 은퇴 후 지병, 생계곤란 등을 겪는 경우 의료비와 생계비를 특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인 복지 지원, 인재 양성 등을 수행하기 위해 체육인 복지 전담 기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외식을 하거나 카페, 편의점 등에 갔을 때 꼭 체크하게 되는 게 있죠. 바로 제휴 할인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 금액의 일정 부분을 할인받을 수 있어서 반가운 제도지만 가맹점주의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르면 손해인 다양한 제휴 할인 혜택들. 제휴 할인은 가맹본부가 카드사, 통신사 등과 제휴 할인 계약을 맺어 해당 카드사나 통신사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제휴 할인 금액에 대한 명확한 분담 규정이 없어 제휴업체와 가맹본부는 할인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적거나 없는 반면 대부분의 비용 부담이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데요. 또 가맹본부가 갑의 지위를 악용해 가맹점주에게 제휴 할인을 강요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법안에서는 제휴 할인과 관련해 가맹본부도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의 홍보, 판매 등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요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제휴 강요 금지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외에도 눈길을 끄는 법률안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독감 고위험군으로 우선 접종 권장 대상인 만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청년 실업 등으로 인해 자립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캥거루족이 늘고 있는 세태를 반영해서요. 자녀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부모의 장명권 등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을의 두 번째 절기인 처설을 지나서 어느새 9월인데요. 야외로 나들이 계획 세우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9월부터는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서 전파되는 쯔쯔 가무시증이 유행하는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기피제를 사용하거나 풀숲에 눕는 것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